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1차 시에는 연구문제 선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주차의 수업 목표는 적절한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연구문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해서 내가 선정한 연구문제가 좋은 연구문제인지 아닌지 평가해보는 것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Nursing Research Process Map에 의해서 본다면 연구 문제의 선정 단계가 가장 연구를 시작하는 첫 단계이죠. 연구 문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연구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문제의 선정 단계가 연구를 시작하는 첫 단계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문헌고찰, 설계, 표본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래서 이 연구 문제 선정에서 시작해서 문헌고찰, 설계, 표본, 측정 도구 쭉 이렇게 계획하고 실제로 자료 수집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현 실무에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연구 문제 선정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문제의 리소스, 어떤 연구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근원을 보시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많이 읽어서 문헌에서 연구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구 문제의 수준입니다. 연구 문제의 수준이 factor isolating이냐, 요인 분리 수준이냐, factor relating, 요인 관련 수준이냐, situation relating, 상황 관련 수준이냐, situation producing, 상황 생성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절한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자, 연구 문제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스타트. 여러분들도 여러분 팀이 연구 문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가 연구 문제를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할 문제를 선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병동의 간호사인데 우리 병동의 환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데 마음대로 내가 어떤 걸 해줄 수는 없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알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달라요. 궁금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여기 예를 들자면 내 환자가 항암제 투여 후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면 너무 심리적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머리를 싹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끝나고 항암 환급을 끝나면 새머리가 새로 나게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는데도 계속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알아내야 할 것, 나의 숙제, 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 연구 문제를 내라고 교수님이 연구 문제를 내라고 연구를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선정하나? 일상생활 중에서 연구 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 5주간 한 임상 실습에서도 연구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선배는 이런 연구 문제를 한 팀도 있었어요. 한방 샴푸하고 일반 샴푸하고 어느 게 더 머릿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연구 문제 일상생활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궁금하고 알아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연구 문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고생스럽게 연구하는데 진짜 실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인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인가? 이런 것은 좀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연구 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연구의 종류가 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종류는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을 자료 수집해서 수치화해서 연구하는 게 양적 연구입니다. 근데 그 대치되는 개념에 있는 연구가 질적 연구,
퀄리타티브 리서치예요. 이 질적 연구는 인간 실존의 본질 그리고 우리 연구에 참여자나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라고 객관화시키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대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 participant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구 참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참여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행동을 신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자의 세계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문장의 글의 행동의 심층적인 분석이 질적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문제하고 질적 연구 문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설명해 놨어요. 양적 연구 문제, quantitative research의 research problem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수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악요법이 중환자, 실환자의 수면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가설로 만들자면 음악요법을 제공한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제공받지 못한 대소군보다 수면의 양과 질이 수면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임신부의 첫 임신 시 나이와 모아 애착과는 관계가 있는가? 요 음악요법이 요것은 실험연구겠죠. 음악요법을 준 실험군과 음악요법을 주지 않은 대조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연구입니다. 그런데 임신부의 첫 임시가 아니고 임신 시 나이와 모아 애착과는 관계가 있는가? 이건 실험처치는 아니에요. 임신부가 첫 임신 시 나이가 30살, 35살, 25살, 40살 다양한 나이가 있겠죠. 그 나이하고 모아 애착, 자기가 낳은 아기에 대한 애착, 엄마하고 아기하고 애착 정도를 재는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 점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즉, 첫 임신 나이가 어릴수록 모아 애착 점수가 낮은지, 첫 임신 나이가 많을수록 모아 애착 점수가 높은지, 아니면 첫 임신 나이하고 모아 애착 점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험 연구라기보다는 상관성 연구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측정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재서 수치화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연구는 양적 연구입니다. 그러면 질적 연구의 연구 문제는 어떤 것인가?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게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가?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임종의 5단계, 맨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그 다음에 우울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더라. 이런 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적 연구의 연구 문제로는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노인의 노화 과정은 어떠한가?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중에서 노인 중에서 재가급여라 하면 이 사람이 ADL 일상생활활동을 잘못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요양원에 안 가고 우리 집에서 나는 살 거야 라고 재가급여, 집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좀 특징적인 노화 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늙어도 혼자서 꼼지랑 살아야 되니까 노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지 궁금해서 심층 연구, 심층 면접, 심층 관찰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 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진술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사람 집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연구이거나 또는 팀 연구이거나 간에 연구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연구 문제를 선택할 때는 궁금한 거, 또 내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찾으라고 그랬죠. 그런 걸 찾는데 그 문제를 찾아놓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연구 문제가 독창적인가? 이건 다른 사람이 연구 안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연구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독창적인 연구 문제가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연구의 초보자들이고 학부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부 학생들은 리플리케이션 연구도 중요합니다. 리플리케이션 연구, 반복 연구죠. 같은 연구를 서울서 했다. 근데 대구에 있는 당뇨병 환자한테도 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도구를 써서 같은 처치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 한 편만 했는 걸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유사한 연구가 여러 편 이루어져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을 통합해서 메타 분석 연구나 체계적 분석 연구를 해놨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임상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EBN, EBP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문제인가? 우리는 간호 연구를 배우고 있어요. 간호 연구를.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문제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듯이 한방 샴푸와 일반 샴푸는 머릿결에 영향을 주는가? 그거보다는 경로당 노인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푸드 테라피를 했을 때 경로당 노인의 우울이 감소되는가? 이게 더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간호 연구이기 때문에 간호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인지, 뭐 의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우리가 연구하지만 그런 주제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구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게 간호사가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를 선택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선택의 기준은 연구자의 연구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연구들이 많지만 내가 학부 학생인 여러분들에게 질적 연구를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질적 연구는 상당히 하는 방법이 어렵고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미 질적 연구를 다른 연구로 예비 연구를 해본 적이 있고 또 질적 연구하는 방법론을 세미나를 통해서 다 습득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학생이 질적 연구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어디서 찾을까? 연구 문제의 출처입니다. 연구 문제의 출처. 자신의 경험, 이론, 문헌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 experience. 경험에서 연구 문제를 찾아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간호에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를 찾는다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앞에 5주간 임상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 임상실습 때의 기억을 살려서 뭘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경험을 살려보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건강과의 관련이 있는 연구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앞에 여러분 선배들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핸드 드라이 하는 방법을 드라이어에 손을 말릴 것인가, 종이 타올에 말릴 것인가, 그냥 물기를 털어서 말릴 것인가, 손수건을 꺼내서 말릴 것인가. 그렇게 말린 다음에 세균수를 조사해 봤죠. 그래서 비교를 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그런 연구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엔도트라키얼 석션으로 환자 가래를 뽑아주는데 그 튜브의 삽입 석션 팁이겠죠. TIP. 팁의 삽입 깊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니까 잘 안 되고 이걸 조금 더 깊게 넣어야 되나, 조금 더 짧게 넣어야 되나, 한 번 넣었을 때 몇 초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고 연구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연구 문제예요. 또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병동에 가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가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적용해 놨던데 그 가습기 사용은 시간을 하염없이 하루 종일 해요? 한 시간마다 꺼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가습기 사용 시간에 따른 세균 종류, 세균수 이런 거 궁금한 연구 문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백을 적용하는데 이마에 됐을 때, 겨드랑이에 됐을 때 실제로 체온 저하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나 이런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연구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한 게 있어요. 주사용 유리 앰플 커팅할 때 유리 조각이 약물 내로 혼입되는 정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2010년인가 학생들이 한 건데요.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약 준비를 하는데 앰플 따다다 있는데 굉장히 가위를 가지고 앰플 컷을 탁탁탁탁 이렇게 치니까 타다다닥 잘려지는데 그 스테이션에 햇볕이 쫙 들어오는데 탁탁탁 잘릴 때 보니까 유리가루 같은 게 이렇게 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 유리가루가 이 앰플 속에 들어가서 주사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환자의 IV 라인 타고 혈류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이 그 연구를 한번 해봐라. 실제로 그렇게 앰플 컷을 했을 때 컷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정말 이렇게 뚝 부러뜨렸을 때 하고 조심스럽게 솜으로 싸서 살짝 부러뜨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칼라 밴드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필드 아예 그 주사기 바늘을 필터가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프리필드 니들하고 다양한 종류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탁탁탁 쳤을 때 얼마나 빠져 들어가는지를 보고 실제 얘들이 그 미세 현미경을 가지고 다 보고 조각수 다 헤아리고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 그래서 실제로 혈류 중에 제법 큰 그 유리조각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필드 주사 바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그런 연구예요. 학생들이 이런 연구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2020년, 2021년은 힘든 한 해였잖아요. 레벨 D 방호복을 지금 WHO나 이런 데서 이미 레벨 D 방호복의 탈의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지 또는 탈의할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감염 우려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연구 문제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에 얘가 좀 더 있네요. 손 씻기 후 손 건조 방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학생들이 이제 부인암병동에 실습을 갔다 와서 부인암 환자들이 굉장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연구 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하고 작업 종류에 따라서 눈 건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집에 타월을 쓰는데 이건 일상생활 중에죠. 타월을 손 닦는 것을 사용해주긴 한데 하루 24시간 쓰느냐 48시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생물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 미생물이 정말 비위생이라서 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만큼의 미생물인가 이거 궁금해했어요.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KF94, 80, 그 다음에 비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일반 일회용 덴탈 마스크, 다른 것도 다 일회용이지만 이런 것을 쓰는데 우리가 KF94, 80이 한 개당 1,500원이잖아요. 1,500원인데 진짜 한 번 쓰고 1시간 내가 밖에 잠깐 나왔는데 1시간 쓰고 버려요. 집에 들어갈 때 버려야 되나. 초반에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숙제였어요. 이게 하루 8시간을 써도 되냐? 1시간밖에 못 쓰냐? 이틀을 써도 되냐?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소독기 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이제 써도 된다. 이런 거 필터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KF94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있은 다음에 젖은 정도, 그 다음에 세균이 정식되는 정도, 그 다음에
4시간 쓰고 난 다음에 8시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8시간 쓰고 난 다음에 소독기 딱 넣었다가 그 다음날 하루 또 8시간 썼을 때 어떤지 실증적인 자료를 내놔야 되겠죠. 이런 연구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의 출처는 관계문헌이에요. 관계문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와 관련된 간호학과 관련된 문헌, 학술지를 꾸준히 보고 있으면 연구 문제, 이거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연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꾸준히 학술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널슨 리서치, 이건 미국에서 발행되는 전 세계적인 아주 우수한 간호 연구 학술지예요. 이름도 그래서 널슨 리서치예요. N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이것도 아주 유수한 학술지고요. 그리고 Clinical Journal of Nursing, CJN도 있고요. 여기 nursing 빠졌네요. 세계적인 굉장히 많은 학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JC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CAN입니다. JCAN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간호 학술지예요. 그 다음에 ANR, Asian Nursing Research, 또 한국간호과학회에서 하는 한국간호과학회에서 2개의 학술지가 나오는데 JCAN은 국문, ANR은 영문 이렇게 나오고 둘 다 SCI급 학술지입니다. 그 다음에 KGAN은 한국성인간호학회지의 학술지고요. 임상간호연구는 병원간호사회의 학술지고요. 한국간호교육학회지, 근골격 건강학회지. 제가 작년까지 대한종양간호 학회장을 했는데 종양간호학회지, 이런 다양한 학술지가 있고, 이 학술지, 자기 관심 분야의 학술지에 어떤 새로운 논문이 나오는지 쭉 읽어보고 있으면 이 연구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반복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 연구를 읽으면 그 뒤쪽에 재원이 나오는데 내가 관심이 있었던데 여기까지는 연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구가 안 돼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 문제 출처가 관계문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문헌에서 연구 문제 출처를 찾을 때는 다른 사람의 논문의 결론 및 재원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연구의 부족한 점은 이런 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것을 보충해서 하기 바란다. 그렇게 재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연구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계문헌에서 다른 연구를 보면서 여러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고 있으면 뭔가 디자인을 새로 탁 해가지고 연구를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새로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중재의 반복 연구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에비던스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같은 인터벤션의 효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같은 인터벤션의 단일 1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2차 연구로 이런 연구들의 연구 논문의 분석 연구로 메타 분석 연구나 체계적인 문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연구 보시면 여기 스타디 1, 2, 3, 4의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다 통합해서 통계를 돌리는 방법을 이 메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차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 학생들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연구 문제의 출처를 이론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론에서, theory에서요. 현존하는 이론에서 그 이론은 proposition, 진술문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에서 각각의 진술문들이 현실 상황에서도 그대로 맞는지 이것을 연역적으로 연구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역적인 연구. 그래서 기존 연구의 이론 검증 연구를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것은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베티 뉴만 이론적 틀로에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베티 뉴만, 이분이 베티 뉴만인데 베티 뉴만은 어떤 이론을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건강은 인간의 중심에 있으면 인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선이 있고 1차 방어선이 있고 유연 방어선이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1차 예방은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고 2차 예방은
기초 이전에 1차 방어선을 이렇게 더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이제 3차 예방은 완전히 기초선 바로 바깥선까지 침투해 가는 것이다. 그럴 때 재구성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죠? 1차 예방은 인간을 가장 광범위하게 저 바깥선에서 둘러싸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1차 예방을 하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하면 유연 방어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건강이 제일 그러니까 건강을 가장 강하게 하는 포괄적인 넓은 원입니다. 그 유연 방어선이 강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 이 진술문에서 실제 연구 문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제 수술 전 교육이 수술 후 대처 방법을 증가시키는 것. 1차 예방은 건강에 손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수술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교육이 수술 후 대처 방법을 증가시키는 것.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론의 진술문에서 나의 연구 문제를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베티 뉴만은 3차 예방은 이미 손상을 받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받았을 때는 3차 예방을 줘야 돼요. Tertiary Prevention. 3차 예방을 주면 손상된 것에서 재구성이 증진되는가라는 게 베티 뉴만 이론의 진술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현실 세계 연구 문제로 하려고 그러면 혈액투석 환자한테 RT, 릴락세이션 테크닉을 시행하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진술문에서 자기 연구의 연구 문제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티 뉴만 이론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중간에 인간은 베이직 스트럭처 에너지 리소스, 인간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까지 침범이 스트레스 원이 여기까지 침범에 들어오면 사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인 오브 레지스턴스, 요 인간의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그 저항선이 이렇게 안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안으로 이렇게 침범해 올수록 더 위험한 거죠. 저항선을 뚫고 들어오면, 이 저항선을 뚫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본 구조로부터 다시 재구성, 리컨스티튜션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저항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까만 선이, 요 까만 선의 이름은 정상방어선이에요. 저항선이, 점선은 저항선, 요 까만 실선이 노멀 라인 오브 디펜스. 정상방어선이 있고, 아까 얘기한 유연방어선은 그 정상방어선 바깥에 굉장히 면역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좋고 힘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은 유연방어선의 폭이 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면역이 많은 사람은 유연방어선이 이제 이렇게 폭넓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뉴먼 이론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구조가 손상되면 사망하고, 저항선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병이 난 상태이고, 정상 방어선을 뚫으면 좀 건강이 나빠진 상태이고, 그렇게 정상 방어선을 뚫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연 방어선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베티 뉴만 이론이에요. 근데 각각의 상태에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소가 있는데, 이 스트레소들이 베이직 스트럭처를 파괴할 수도 있고, 스트레소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항선까지 파괴됐을 때는 그건 질병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리컨스티튜션, 재구성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 상황은 낮춰줘야 되고, 이런 게 베티 뉴만 이론이에요. 복잡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재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 자기한테 맞는 상황에 이런 대입을 해서 연구 문제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론에서 연구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 출처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자의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또 철학적인 견해나 신념이
맞는 연구 문제를 찾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한테 이 사람들은 영적 간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를 굉장히 잘할 거예요. 스피리추얼, 본인이 경험도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낙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키면서 낙태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면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에 대한 흥미는 동료 연구자하고도 연구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연구를 할 때는 연구의 전문가와 너비스 초보자가 서로 연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지, 프로페서와 스튜던트, 이제 여러분들이 액션 러닝을 통해 가지고 연구 문제를 선택할 때는 저랑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이런 연구 문제를 진행하고 싶다면 학생들 수준에서 그게 가능하겠다, 하지 않겠다. 또는 그 연구 문제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인간의 건강에 정말 건강 문제 해결이 정말 필요한 문제인지 이렇게 프로페서가 전문가로서 서로 같이 의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워커들이 같이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연구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니면 또 앞으로 간호사가 돼서도 지속적으로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간호하는 환자의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뭘 연구할까? 뭘 연구해야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창의적인 연구 문제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하 노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이 있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뭐 폰에다 적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해 봐야 되겠어. 신문을 읽다가도 인터넷을 보다가도 또는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도 이거 한번 칫솔질 하루에 하는데 인당 한 개씩 얼마를 해야 되나? 얼마를 하면 가장 손상되지 않고 잇몸도 건강하고 치아의 치석도 잘 제거할까? 몇 분을 양치질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뭐 이런 합리적인 연구 문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적는 공책이 있어요. 수시로 적어놔요.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이런 연구 문제를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하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연구 문제를 일단 초벌로 선정을 했으면 그 연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 주제를 확정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연구 문제를 설정해서 선택한 다음에는 설정해서 실제로 연구 문제를 적어보는, 진술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 확정해서 연구 영역을 선정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 주제, 연구 영역은 평소에 수시로 아하 하고 생각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런 연구 문제 노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컴퓨터에 잘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휴대폰에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굉장히 젊었을 때 연구를 할 때 학생들에게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수업하면서. 환자들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느냐. 환자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학생들이 할머니, 뭐 할아버지, 누구누구님 이렇게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벌써 30년, 4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떻게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 환자분한테는 학생이 그 환자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대로 불러주는 걸 환자가 돼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회사의 사장님은 입원에서도 간호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교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아무런 직책이 없던 사람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불러주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해서 입원 환자 호칭이 돼서 내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아하 노트를 적어놨어요. 수술 환자 통증이라든지 원격 건강관리, 텔레메디신. 요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선생님의 연구의 굉장히 관심사는 임상실습 교육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임상실습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코비드-19의 서바이벌. 우리 1주차 연구에서도 봤다시피 코비드-19 서바이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냥 코비드-19 관리하느라고 아무도 코비드-19 서바이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호사로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줘야 돼요. 그런 연구 문제다. 그죠? 그리고 이 연구 문제는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구 문제를 이제 선택했으면 그 연구 문제의 범위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연구 가능한 문제로 축소해 줘야 돼요. 대개 학부 수준의 여러분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연구 문제를 갖고 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연구 문제를. 그래서 그 상태로서는 연구가 진행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 문제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료와 담당 교수하고 연구 문제 범위를 축소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나 주제는 뒤쪽에 나오는 가설, 뭐뭐뭐한 집단은 뭐뭐뭐한 집단보다 무슨 값이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보다는 연구 문제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연구 문제가 이럴 수 있어요. 말기 환자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고 너무 크고 말기 환자 어떻게? 말기 환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뭘 도와줘요? 그죠? 이렇게 갖고 오면 진짜 너가 관심 있는 게 뭐냐? 말기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뭐더냐? 그걸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말기 환자들은 통증이 제일 심했어요. 그럼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상에서 뭘 하고 있더냐? 진통제를 쓰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냐? 효과 있는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말기 환자 통증 관리를 위해서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환자 자가 진통법하고 전통적인 진통제, 의료인이 TID로 주사를 주는 거하고 이것 어느 것이 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구체화돼서 바로 연구를 진행해도 될 연구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를 정교화합니다. 의문형 또는 서술형으로 연구 문제를 정교하게 써주시고요. 연구 문제를 적을 때는 변수를 구분해야 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생변수, 매개변수 구분해서 정확하게 연구 문제를 진술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진술 양식은 의문형이나 서술형, 의문형이나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의문형으로 좀 막연한 거라면 의문형으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PCA를 적용한 말기암 환자는 TID로 진통제를 투여한 말기암 환자보다 통증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적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는 이것을 그냥 풀어서 연구 목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의 형태를 연구 수준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구 수준에 따라서 연구 문제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Factor Isolating, Factor Relating, Situation Relating, Situation Producing 이렇게 4가지 수준으로 연구 문제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Factor Isolating이라는 것은 Factor, 요인을 뽑아낸다, 요인을 분리한다, 요인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연구에서 무슨 요인이 있는지 알아내서 그 요인의 네이밍, 이름을 붙여주는 연구가 Factor Isolating 수준, 요인 분리 수준 또는 요인 추구 수준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수준의 연구에 포함되는 것이 서술 연구. 코비드-19 환자의 마일드 스테이지, 경증 코비드-19 환자가 주로 경험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이게 요인 분리 연구예요. 요인 분리 서술 연구예요. 그래서 코비드-19 환자 200명한테 경증 코비드-19 환자 200명한테 증상 어떤 걸 알았나요? 체크 하니까 열이 나고 열난 사람 70%, 그 다음에 목이 부은 사람 50%, 그 다음에 기침한 사람 30%. 이렇게 하는 것이 요인 분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인의 건강 개념은 무엇인가? 한국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또 코비드-19 자가격리 대상자 있죠. 14일 동안 밖에도 못 나오고 꼼짝 말고 혼자서 격리돼 갖고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굉장히 이것도 괴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 신체적으로 뭐 꼼짝을 못해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가 마음이 어땠고 사회적으로 연결이 안 됐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무엇인가 요인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연구는 팩터 아이솔레이팅 수준의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터 릴레이팅 수준의 연구가 되겠죠. 팩터 릴레이팅 요인 관련 수준. 그 알아내는 요인들이 각각 이렇게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요인 관련 수준이고 A 변수와 B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를 상관성 연구라고 봅니다. 상관성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차단해갖고 앞에 요인 분류 수준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니까 뭐 성별,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뭐 임상실습 임상실습 적응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학업 성취도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걸 찾아갖고 이게 높아지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지 이렇게 두 개를 꺼내서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인 관련 수준의 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BMI 수치와 코비드-19의 중증도 진행과 관련이 있는가? 이거 좀 나와 있더라고요. BMI 수치가 높은 사람이 코비드 중증도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 사실 비만하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증 진행이 관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변수가 BMI 수치 사이에 기저질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연구 돼 있어요. BMI 수치하고 코비드-19의 중증도는 관계가 있더라. 이런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격 유형과 심장질환 발병과는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관련 A형 성격 점수와 성격 점수에 따라서 심장질환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연구도 요인 관련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관련 수준, situation relating 수준의 연구 문제는 실험 연구의 갓을 검증하는 거예요. 상황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정보 제공이 수술 후 회복을 증진시키는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온라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면 집에 돌아가서 퇴원 후에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하면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상황 관련 수준의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연구 결과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이 2개가 나온다. 그죠? 비디오 그룹, 실험 그룹, 게임 그룹, 대조 그룹. 그래서 우리가 재보는 것은 눈 깜빡임 숫자 해봤더니 사전에는 이렇다가 사후에는 이렇더라. 그 다음에 게임구는 사전에 30이다가 사후에는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 차이가 이렇더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상황 관련 내용으로 실험 연구를 했구나. 그런 연구 문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 문제 형태가 상황 생성 수준입니다. Situation Producing, 상황 생성. 의사가 처방을 내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가장 고도의 행위이죠. 가장 고도의 행위죠. 그래서 이론에 있어서도 처방 수준, 프리스크립션 수준이라고 그러면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딱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이론이에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연구를 해갖고 처방 이론을 만들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tuation Producing 수준의 연구 문제는 활동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처방을 개발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목표가 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도록 연구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연구 문제를 월경전 증후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삼음교 지압을 합니다. 여기 위치가
발목 안쪽에서 자기 손가락 5개 해서 요 위에 위치 여기 중간 여기가 삼음교예요. 삼음교 혈점 경락의 경혈점이죠. 한방에서 말하는 기경락설에서 나온 점입니다. 그죠? 경혈점. 이 삼음교점은 부인과 증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월경과 관련돼서 통증이 있을 때, 또 분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지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 삼음교 지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삼음교 지압을 지압을 하지 않은 것보다 월경통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에 배운 situation relating이 됩니다. 근데 처방 수준으로까지 가려고 그러면 삼음교 지압을 20분간 또 오전 중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월경증후군 완화가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 라고 딱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의사가 고혈압 처방을 할 때 고혈압약 몇 밀리그램 이렇게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삼음교 지압 위치 어디에 어느 시기에 얼마 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연구 문제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을 situation producing, 상황 생성 수준의 연구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암 생존자를 위한 외상후 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이 프로그램이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상황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상황 생성형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연구 문제들을 아주 추상적이고 광범위했던 것을 연구가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해서 명시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연구 문제의 수준이 factor isolating, factor relating, situation relating, situation producing 이 중에 어느 문제, 어느 수준인지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중에 해야 되는 생각과제, 생각해보는 과제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업 중 생각과제란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3개, 개인별로 자기 연구 문제 3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연구 문제의 수준이 factor isolating, factor relating, situation relating, situation producing 어느 수준의 문제인지 적어주세요. 그것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연구 문제 3개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구 문제를 기반으로 가설 설정을 해보고 또 연구 문제를 기반으로 샘플을 연구 대상자를 구해보고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연구 문제 3개 처음에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딱 정하세요. 그래서 연구 문제 생각 과제 제가 여기 예를 적어놨어요. 코비드19 서바이버가 느끼는 사회적 격리감은 어떤 것인가? 1주차 우리가 공부했죠. 코비드19를 앓고 나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요. 가게 하던 사람은 그 가게에 아무도 손님이 안 와요. 소셜 아이솔레이션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겠죠.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사회적 격리감을 느끼는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연구엔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Factor isolating, factor relating, situation relating, situation producing. 뭘까요? factor isolating이겠죠. 어떤 격리감은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 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예를 제가 드러나서 베하스라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하스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독거노인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운동을 해줬더니 독거노인의 건강행위를 열심히 하고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된지 알아보는 연구잖아요. 실험 연구네요. 이 연구는 어느 수준일까요? 이 연구는 특별하게 처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하스를 잘 모르긴 하지만 찾아보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situation relat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ituation relating의 연구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각각 자기 연구 문제 3개를 적으세요. 3개를 적으시면 자기 가장 흥미있고 관심 있는 적으세요. 적으시는데 이 3개 중에
실험 연구 문제도 포함되고 비실험 연구 문제도 포함되도록 적어주세요. 즉 팩터 아이솔레이팅이나 팩터 릴레이팅은 비실험이에요. 시츄에이션 릴레이팅과 시츄에이션 프로듀싱은 실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츄에이션 프로듀싱까지는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FI나 FR 중에서 하고 또 SR 중에서 한 개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두 개가 그 종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문제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적은 연구 문제를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significance, 중요성, 유의성, 중요성. 이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과연 중요한 것인가? 과연 중요한 것인가?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눈색깔에 따라서 뭐 인종별로 백인종인데도 나라별로 눈색깔 종류가 뭐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눈색깔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런 연구 문제는 간호 연구에서 중요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가 중요하면 대상자에게 우리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에게, 환자에게, 지역사회 주민에게 유용한 지식체인가,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 대구 지역에 유용한 지식인가, 유용한 연구 문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간호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간호 실무에 적용될 수 없는 연구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요성으로 평가를 하자면 중요성, 이제 여러분 평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중요성 이렇게 해갖고 중요성의 0에서 10까지 그래서 내가 선정한 이 연구 문제는 중요성이 몇 점쯤 될까? 즉 테라퓨틱한 연구 문제냐, 난 테라퓨틱한 연구 문제냐, 치료적인 연구 문제냐, 그냥 치료와 관련 없이 내가 흥미를 해보는 연구 문제냐, 그거에 따라서도 똑같이 이렇게 10점 만점에 측정을 해봐야 되고, 이론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이론에서 아까 연구 문제를 여러분이 경험과 문헌과 이론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론에서 연구 문제를 갖고 왔으면 이미 학자가 많이 연구해 놓은 이론에서 연구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이론적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궁금해서 하긴 하는데 이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론적인 타당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연구 문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 환자의 머리카락 색깔하고 입원 기간과의 관계,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색깔은 우리가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수술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간호의 내용을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중요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문제 평가 기준은 researchability, 연구 가능성입니다. 연구 불가능한 연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 가능한 연구 문제는 어떤 거냐, 개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브로드하게 그냥 추상적인 건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꼭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양적 연구이니까, 양적 연구는요. 직접적인 관찰이나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념의 조작화는 딱 잴 수 있는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게 조작화예요. 개념을 조작화해서 측정 가능한가? 여러분, 간호대학생의 희망 정도는 어떠한가? 어떻게 될까요? 희망 정도. 간호대학생의 이 세상에 대한 긍정성 어떠한가? 간호대학생의 현실에 대한 긍정성은 어떠한가? 긍정성, 희망,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대로 그냥 있으면 여러분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구 가능한 연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긍정성 측정 도구를 20문항짜리를 만들어놨다. 긍정성 측정 설문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개념이 조작가 돼서 측정 도구가 측정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연구 문제는 연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구가 어려운 연구 문제는 윤리적 철학적 주제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철학하고 윤리하고 해야 되는지 연구하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모든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건 철학적인 질문이고 철학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연구해갖고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실태는 이렇더라고. 대한민국 여성의 모유 수유 실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엄마는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지 연구로 해결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에서 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식, 심장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지 않거든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식을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연구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의 기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물질과 기전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름을 넣어갖고 연구 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문제 평가 기준은 feasibility, 연구 수행 용이성입니다. 연구를 실제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문제인가? 시간과 시기 문제에서 적절한 시기, 예를 들자면 이비인후과 수술을 한다는 방학 중에 많아서 방학 중에 자료 수집할 수 있는가? 대상자 이용 가능성, 요새는 굉장히 연구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인권, 휴먼 라이트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구 문제를 연구 계획을 하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엄청 엄격합니다. 꼭 대상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맹금을 해서 누구가 자기가 연구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는 게 좋고요. 이러한 그 대상자에 대한 그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대학병원에서 여러분 보고 연구하러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다른 사람 또는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아동이나 정신지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본인의 동의와 더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연구 문제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시설이나 기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요즘은 설문지 하나에도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내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경험, 연구자가 정말 연구 경험이 없는데, 근데 지금 학부학생들은 연구의 초보자잖아요. 네, 초보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연구 문제를 갖고 와야지 연구 문제 평가 기준에 맞겠죠. 윤리는 아까 열심히 고려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여러분이 정하고 나면 그 연구 문제 평가 기준은 연구 문제가 얼마나 significant, 중요하냐, 연구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가, 측정 가능한 연구 문제인가. 또 연구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복잡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범위를 줄이고 축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구 문제가 연구 문제의 개념 간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가 팩터 아이솔레이팅 같으면 뭐뭐가 어떠한가라고 할 수 있지만, 팩터 릴레이팅이나 시츄에이션 릴레이팅 같으면 독립변수죠. 팩터 릴레이팅은 두 변수가 나와야 되고, 시츄에이션 릴레이팅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여기 있네요.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연구가 간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중요성, significance죠. 또 수집된 자료가 간혹 실무에 유용할 것인가. 이 연구가 간혹 지식체 발전에 공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구 문제를 비평해서 나는 이 연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 팀은 이 연구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 요것은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예요. 이 고속도로 변에 있는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스웨덴에 있는 건데요. 노르웨이에 있는 건가 보다. 허스크빌 벨트. 벨트를 매세요라는 거예요. 안전벨트. 자, 그래서 우리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이론 수업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연구 문제 3개를 잘 정해가지고 그 연구 문제가 평가 기준에 중요성, 연구 가능성, 이제 측정 가능한가, 또 연구 수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연구 문제가 이론 연구의 수준에 맞춰 봤을 때 팩터 아이솔레이팅인지, 팩터 2개의 릴레이팅인지, 시츄에이션 릴레이팅, 독립변수와 종소변수가 있는 실험 연구인지, 시츄에이션 프로듀싱, 굉장히 세부적으로 언제 얼마나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 문제인지 이것을 판정하면서 연구 문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